자, 그럼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이제 주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동향분석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해양수산업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동향실장 장정인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전망 개요, 해양수산업의 영향 요인, 해양수산업 전망과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 산업군입니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도 다른데요. 해운, 항만,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에 따라 수요가 파생되는 산업입니다. 수산업과 해양 레저 관광업은 최종 소비재로 주로 국내 경기 요인, 기후 환경 요인, 국내외 규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업의 전망을 위해서는 국내외 거시경제 요인과 산업별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해양 경제 활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년부터 정형화된 해양수산업 지표 측정 체계와 다양한 전망 모형을 마련했고, 해양 레저, 수산, 해운, 항만업을 비롯한 9개 해양수산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지표는 해양수산업 부가가치를 비롯하여 각 산업의 수급을 진단하는 총 18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양수산업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해 세계 교역량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5.9%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에는 약 4.9%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 지난해 약 4%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 투자, 소비 회복으로 2.9에서 3.3%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세계 경비 회복으로 수출입 수요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물류 서비스 공급의 부족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생산물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율이 감소했으며 중국에 의존해온 글로벌 생산 거점이 신남방 국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분야입니다. UNWTO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관광시장의 회복 시기를 2024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업의 양적 감소세가 2022년에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질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적한 해양 관광지 선호 현상, 그리고 가치 소비 중심의 MZ세대의 수요 증가와 같은 관광 수요의 다변화 현상은 해양 레저 관광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 분야입니다. 올해 수산 분야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가정 간편식 시장 확대로 생산 가격, 소비, 수출 측면의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생산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2020년에 생산이 줄었음에도 부가가치는 증가했는데요. 이는 양식업 인건비의 상승으로 임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커져서 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어가의 영업잉여는 감소해서 경영 상황은 다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러한 비용 요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해운 분야입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던 해운 분야는 올해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주요 운임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고 물동량은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항만 분야는 긍정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회복세로 항만 물동량이 증가했는데요. 올해에도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소비재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올해 선복 부족과 항만 적체 현상의 심화, 높은 해상 운임 수준은 환적 물동량 유치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침체기를 벗어난 조선 분야는
2022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업계의 강점인 LNG선 수요 증가와 선박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선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0개 해양수산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 회복세의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해양수산 업황을 0에서 200점 사이로 평가했을 때 2020년에 27.9, 21년에 87.6으로 진단했고 올해는 96.7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업은 매출, 고용, 설비 투자 등 전반적인 개선을 예상했으며 원자재 구입 비용과 매출 단가 인상도 전망했습니다. 종합해보면 2022년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해양수산업도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업은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3.3%의 성장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GDP의 직접 기여도 측면에서는 약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성과 기후환경 규제에 대비하고 나아가 디지털 해양수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해양수산업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부가가치는 수산, 해운, 항만, 조선, 기자재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37%, 자원개발 및 건설업과 레저관광업이 나머지 3%를 차지합니다. 해양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60%가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이 40%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40%에는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디지털화를 견인할 고부가가치 성장산업군이 속해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해양 엔지니어링, 해양 데이터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개발,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컨설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 금융보험업, 해양 바이오 산업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의 주요 해양수산업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융합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현재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산업군들에 대한 정책 수립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업의 성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 조선업의 수요는 글로벌 경기에 기반을 둔 파생적 수요라고 한다면 해양관광, 수산, 서비스업,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우선 산업별로 공급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서 수요 다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업은 활어 중심의 소비에서 가정 간편식과 같은 가공품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한 해조류의 산업용 원료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통상 환경에 대비해서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 조선업은 경기의 흐름과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 계획과 탄소 국경세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에너지 효율 규제도 내년부터 현존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기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업계에서도 거래 기업의 ESG 수준을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선 기업들 자체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저감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또한 ESG 성과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머스크는 매년 자체적으로 나스닥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ESG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이러한 거래 비용과 탄소 비용을 감안하고도 해운항만 조선업이 과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R&D와 정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정책과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업의 부문별 산업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경제 전 부문과의 관계도 관찰할 수 있고 또 국제 비교가 가능한 그러한 경제 통계인 해양수산위성계정을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KMI는 국내 해양수산위성계정의 시범 구축 단계에 있으며 OECD를 비롯한 주요 해양국과 협력하여 위성계정의 국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진단은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 해양수산업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 이렇게 해운 항만조선 국내 해양수산 경제 지표를 잘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해양수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유용한 내용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레어 졸리 OECD 해양경제그룹장께서 발표를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 속 해양경제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이렇게 연설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양경제의 최신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KMI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준 동료 제임스 졸리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과의 협력의 역사, 결실이 넘쳤던 오랜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입 이후 한국은 OECD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회원국이었으며 해양경제 분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약 10년 전 STI 해양경제그룹의 업적과 관련해서 KMI와 해양수산부는 특별히 OECD의 미래 해양경제 분야 도전 과제 및 기회 분석을 지원하며 선견 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OECD의 기념비적 보고서인 2030년 해양경제 보고서는 2016년 서울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그 후 저희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드르 그리고 한국과 같은 해양 강국과 긴밀히 협력했고 여기 몇 가지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직접 활용했던 새로운 근거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짧은 연설을 통해 다음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양한 해양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동향, 일부 국가에서 해양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진 이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양경제의 몇몇 분야에서 나타나는 동향에 대해 식량과 해양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수산업과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업적 수산 자원의 약 3분의 1이 남획되고 있으며 수중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왼쪽의 수치는 1990년 이후 수산업 생산 증가가 주로 해상 양식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수치 또한 남색 선으로 표시된 어업과 대비해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해상 양식업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결과죠. 수산물 공급망의 핵심은 가공입니다. 현재 이 산업의 성장을 돕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남색으로 표시된 냉동 어류 부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어류 가공 산업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냉동 어류는 부패하거나 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및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적 분석을 제공해 주신 OECD 수산위원회 동료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겐 국가 및 전 세계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업은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여기에 강조된 바와 같습니다. 그 종류는 남회액 조업으로 인한 오염, 유해한 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주제는 몇 주 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OECD는 새로운 수산업 전망을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산업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를 가장 종합적으로 수집한 OECD 수산업 지원 추산, 즉 FS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동향을 요약하자면 코로나 위기 전에 상당한 부가가치 성장을 기대했던 몇 개의 핵심 부문이 있습니다. 관광, 항만, 양식, 수산 가공 및 해상 풍력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비록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문에서 확실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컨테이너 운송 부문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많은 해양경제 부문이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OECD는 해양경제의 모든 동향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경제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예측 활동을 발표할 것입니다. 많은 동향이 이미 가속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디지털화된 일자리, 그리고 산업 전체에 있어 매우 흥분되면서도 두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해양경제 분야에 대한 개선된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해양경제 활동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흥미로운 모범 사례는 위성 계정 체계인데요. 해양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들이 해양 경제 활동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 간 비교가 가능하고 개별 항만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며 예를 들어 어업이나 해양 에너지 같은 다양한 부문과의 연관 관계나 상호 영향, 경제의 다른 분야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이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은 해양경제 위성 계정을 개발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이후로 몇몇 국가들이 뒤따랐죠. 미국은 현재 해양경제 위성 계정 시범 구축 단계이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탄탄한 통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통계인데 해양경제 활동이 상업적 매출 측면에서 농업이나 설비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와 저희 그룹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다른 기관과 함께 통계적 기준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해양경제 위성 개정을 위한 개념과 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첫 번째 OECD 해양경제 위성 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 과정이지만 앞으로 유용한 통계를 확보해서 효과적인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제 활동의 측정을 위한 청사진을 개발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내에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해양경제와 관련한 활동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비드의 위기 속에서도 주요 부문의 성장 추세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압박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사례가 늘고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양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해양을 통한 경제 개발과 바다의 보존, 나아가 해양 생태계의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할 많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을 비롯해 생물다양성협약회의와 공해상의 해저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향후 체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여름에 리스본에서는 UN 해양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산업 전환의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새롭고 더 나은 해양과학 및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양과학에 관한 유엔의 10년 계획은 물론 해양기술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더 나은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 경제의 데이터와 해양 환경 개정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는 나란히 움직여야 합니다. 해양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규제를 설계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여기서도 한국은 해양 경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하여 한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OECD도 소임을 다할 것이며 향후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한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용한 발표였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들, 다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앞서 제가 몇 번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발표 들으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 혹은 코멘트, 의견 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린다는 말씀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29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구성된 본 전망대회. 자,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지금 전문가분들, 좌장님을 모시고 함께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3개 발표, 라운드 테이블 토론뿐만이 아니라 사전 녹화를 통해서 부문별 전망, 그리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 해양으로 레벨업하는 삶의 질, 해양수산 미래 바꿀 신기술의 주목 등의 주제로 26개의 발표 영상도 사전 녹화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박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연구부장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KMI 박광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비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 자료는 약 3개월 동안 저희 KMI 연구원들 한 60명이 참여해서 검토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제기에서 추진 기반 확충까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입니다. 앞서 KMI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웅크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김세직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권에 관계없이 5년마다 GDP가 1%포인트씩 떨어져서 저성장 사회, 나아가서는 제로 성장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인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개도국은 모방 경제이기 때문에
how, 어떻게를 질문하는 데 비해서 선진국은 새로운 길을 처음 가고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양수산 분야도 해양 선진국에 필요한 왜, 그리고 무엇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해양 강국을 모토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80%의 국민들로부터 보통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해양 강국, 특히 해양 선진국이 되기 위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양수산 분야의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공급 사슬은 리쇼어링, 그러니까 메이드 인 월드에서 메이드 인 리전 혹은 메이드 인 내션, 또 디지털화 촉진, 또 이커머스에 따른 물류 효율화, 또 환경 지속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팬데믹 사태에서도 육로와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바닷길은 열려 있었고요. 그만큼 바닷길, 해운 항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사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산성화 등 여러 해양 생태계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플라스틱과 같은 해양 쓰레기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더욱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해양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양은 거대한 산소 공급원이면서 또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와 환경 위기 시대임에도 바다가 역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다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술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수산 분야하고 융합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해운, 항만, 수산, 조선 이러한 전통산업에서 자율운항 선박이나 또 스마트 양식, 지능형 항만 같은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해양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토 분쟁 지역 중에 다수가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국들로부터 독도, 이어도 등과 같은 해양 주권 그리고 해양 권익을 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해양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30년에 세계 해양 경제 규모가 3조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이긴 합니다만 웅크타드 유엔 개발 기구에 따르면 2018년에 이미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예측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첨단 기술 기반의 해양수산 신산업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해양 강국들은 국가 차원의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나 해양 리더십 강화, 또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미국 다음으로 큰 EEZ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프랑스가 2020년 세계 2위 해양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야심찬 전략 아래 30년 만에 해양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해양수산은 그동안 참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감소하고 수질은 좋아졌습니다. 또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감소했습니다. 수산업은 수출산업이자 식품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어가소득은 농가소득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해운 매출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16년 그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해운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항만 물동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사고 건수라든지 해양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가 인구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연근해 원양 산업에서의 그 어획량 그리고 수산물 자급률도 계속 감소 내지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 2016년도에 19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중국의 한한령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국적선과 선원도 계속 감소 일로에 있습니다. 항만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항만인 부산항도 글로벌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몇 년간 그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체 또 사업체 종사자 수,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업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도 GDP 비중이 2%대 초반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 경제 발전이나 식량 안보, 생태계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해양 생태계와 해양 환경, 영토, 재해 관리, 또 수산물 위생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또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2030 그 MZ 세대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취업하겠다 혹은 창업하겠다 하는 계획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귀여기촌 생각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적성에 안 맞다, 또 경험과 능력 부족도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본다 근본적으로 근무지의 그런 주변 여건이 열악하고요. 교통, 또 학교, 병원 등 어떤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MZ 세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KMI에서 도출한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MI는 해양수산 미래 비전 기본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 초격차 혁신 성장, 그리고 민생 활력 제고, 선도 모델 제시를 잡았습니다. 해양수산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 해양수산이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책 수요, 특히 MZ세대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민생 관련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선진국으로서 어떤 국격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본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해양수산 전략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KMI는 해양수산 미래 비전을 청색경제, 그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지 해양수산 분야만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4대 전략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해양 선진국의 질문 why, what, 그러니까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15개 추진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 해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은 물류망 확보이고 물류의 핵심은 해운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의 특성상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큰데요. 그래서 해운산업진단센터를 설립해서 사전에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한국형 선주 사업을 육성하거나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해운 분야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만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이나 의약품 등과 같은 콜드체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생활 물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에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쿨포트를 개발하고 생활 물류 지원 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기능에서 항만 기능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항만 시스템 그리고 육해 공이 연결된 어떤 트라이포트 역시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물류 산업의 주도권은 아마존, 쿠팡 등과 같은 물류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해운 항만 운영사는 운송수단, 선박, 또 항만이라고 하는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운 항만 기업이 종합 물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도 종합 물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업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정부는 스마트 물류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어떤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망은 세계 시장과 연결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어떤 리시어링과 같은 글로벌 공급 사슬이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물류 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어쩌면 수출 경제인 한국 경제에 아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역국의 내륙 물류까지 어떤 글로벌 운송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또 해외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고 또 우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 물류 인력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또 ESG 경영, 탄소 중립과 같은 여러 그 대외 여건상 수산업에도 어떤 친환경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수산업에서 해양 바이오나 노블푸드 같은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 기자재, 양식장, 어선 등과 같은 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적용하고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산식품연구소의 설립을 한번 강하게 제기해 봅니다. 수산업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KMI가 지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패류 섭취가 여성의 노쇠를 막아준다고 하고 수산물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맛에 맞는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 이 단체급식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층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다와 맞닿은 국토 외곽 지역은 입지적으로 불리합니다. 기반시설 역시 열악하죠.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토 외곽 지역인 섬과 연안의 생활 SOC를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현재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섬 어촌 뉴딜 300이 아닌 1000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생활 SOC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닷가 지역인 연안은 해양수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연안을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 클러스터 또 산단을 조성하거나 특히 해양 관광, 문화, 레저, 휴양 같은 이 해양 복합 레저 관광 그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연안의 활력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인류 역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죠. 따라서 해수 수질, 또 대기 같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공유제로서의 해양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바다는 열대우림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서울대 김종석 연구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승용차 11만 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 갯벌은 거대한 어떤 공기 정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쓰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역간척으로 갯벌을 다시 복원하고 또 해조류를 통한 어떤 바다숲을 조성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의 상당수는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해운대라는 그 영화를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쓰나미죠. 바다와 관련돼 있는 재난 영화였고요. 또 선박 사고, 또 작업장 안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자연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사고 예방 또 재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만, 100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때 훨씬 더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의 끝자락에는 뭐 독도, 이어도, 뭐 배타적 경제수역 EEZ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굳건하게 지키는 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영토 헌법을 소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고 또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정책 지원이 굉장히 더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해양수산은 본질적으로 그 글로벌 아젠다를 다룹니다. 따라서 국제협력 없이 해양수산이 맞닿아 있는 당면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미국이나 또 유럽, 또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은 물론 이 국제기구로까지 해양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급지, 심해저, 소도서국 아직 저도 많이 가보지 못한 곳들입니다만 이곳엔 무한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많죠. 이들 국가들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또 우리의 그 ODA 사업 등을 통해서 해양 경제 용토를 넓힌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에게 더 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태까지의 협력은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다 대륙, 육지에 있었죠. 해양을 통해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접경 해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어떤 다양한 협력 싸움을 또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해양수산 미래 비전 실현에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추진 기반을 확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거 기반, 뭐 데이터 기반,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계와 데이터 활용, 또 분석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진단하고 예측하고 파급 효과 분석 등을 하는 어떤 경제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고도화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OECD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개방된 데이터 중 일부는 컴퓨터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해야만 이 디지털 정부, 디지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포맷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 재정 규모가 굉장히 증가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만 하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6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정책을 집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정책 성과 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 체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는지, 또 잘 못 썼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지 혹은 그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또 정량적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코로나 팬데믹 대표적인 그 X 이벤트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허베이스 피리토, 세월호, 또 작년에 있었던 스웨즈 운하의 에버기브노 사고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여쭤봤을 때 한 4분의 3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 리스크 발생 빈도나 강도가 증가했고요.
94% 거의 뭐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의 10대 리스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지구 온난화 문제, 또 초대형 태풍 발생 문제, 또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좀 뽑혔습니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의 리스크를 미리 발굴하고 사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도 있겠죠. 근데 생산 요소의 투입에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생산성의 핵심은 역시 인적 자본, 특히나 창의적인 인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세식 교수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각급 그 학교, 특히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해양수산 공교육, 생활교육, 체험교육 등을 좀 확대하고요. 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창의형 해양 교재 개발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그 양성 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해양수산연수원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해서 이 현장 또 미래의 강한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김세식 교수가 강조한 전국민 해양수산 아이디어 등록제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양수산부 통합행정이 출범했음에도 기능적으로는 여러 부처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하고도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해양수산과 유사한 기능 내지는 정책 현안을 가지고 있는 부처들과 공동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섬 관광 문제나 항만 미세먼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또 해양수산 사무의 상당 부분은 또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의 효율적인 집행, 또 현안 이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도의 지자체와 어떤 협의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또 인사교류를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인사교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갔다 왔을 때 인센티브 좀 확대를 해서 인사교류의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빠진 것도 있을 테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실제로 정책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적성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이것들이 모이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년 그 흑호의 해를 맞이해서 이 해양수산인 모두의 행복과 해양수산 비전이 꼭 실현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연구부장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였고요.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셨습니다.